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학평 현대소설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목을 보면 말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수능 특강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요. 이 소설이 그렇게 중요한 소설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소설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본인의 이제 아픈 추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과거 회상의 어조로 돼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낯선 소설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앞부분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앞부분에서 궁금했던 걸 점점 해결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낯선 소설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똑같이 소설에서 중요한 건 갈등이고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서술 방식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아부제 얘기합니다. 아부제가 뭐야 도대체?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나가 등장하면 당연히 1인칭 시점이죠. 그죠? 강릉으로 올라갈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 바로 뭐다? 아부제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나라는 인물은 지금 강릉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로 왔죠. 오면서 계속 연습한 단어가 바로 이 아부제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죠. 아부제가 놀라운 얼굴로 나를 쳐다봅니다. 됐죠? 그래서 나와 당숙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가 중요해요. 원래는 당숙입니다. 당숙인데 이 나라는 인물은 이 당숙을 아부제라고 부르려고 해요. 지금 이 당숙이 놀라서 봅니다. 아부제 하니까 이렇게 됐죠? 아부제 그랬더니 당숙이 말이 없어요. 됐죠? 지가 잘못했어요. 언제와?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네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진지는 드셨어요? 거기서 먹기는 해도 네가 뭘 안 먹었으면 같이 먹으려고? 말은요. 됐죠? 뒷곁에 매놨는데 이젠 그것도 힘을 못 써요. 아부제. 가요 집에. 오냐 가야지. 네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데려왔는기. 집은 편안함? 야, 너 숙모도?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숙모는 누구겠어요? 이 당숙의 와이프 아니겠어요? 됐죠? 밑에 아부제는 나는 빈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접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에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터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고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 다음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10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 말끔하게 앉아 있었다. 북쪽에 살펴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네 나하고 대화가지 않으려 이렇게 된 거야. 대화라고 하면 우리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봉평장, 대화장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나중에 줄거리를 얘기해 주면서 관련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대화에 가지 않으래? 거기는 어딘데요? 차를 타면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빵들이 많으니 네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날 아버지는 내게 시계를 사줬습니다. 이 지금 시계를 사준 것도 이 당숙 아부제가, 이 사람이 이제 아부제가 된 거예요. 이제 아부제가. 됐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이 당숙을 지금부터 아부제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이 당숙은 자기를 찾아온 조카 아닙니까? 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화장에 가서 뭐까지 사줍니까? 시계까지 사줍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당숙을 아부제로 부르기로 마음 먹었고 당숙은 아부제로 부르는 나를 만나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른 것보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거 그것을 사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이 작은 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나는 시계가 생겼어요.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 매시간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승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까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버지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버지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먹고 싶은 거 아버지는 먹고 나는 나 먹고 싶은 거 먹을게. 여기까지는 그래서 나가 강릉을 떠나서 당숙을 만나러 가서 당숙한테 아부제란 말을 했을 때 당숙의 기쁜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돼. 됐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됐죠? 대화에서 이제 봉평으로 돌아온 거야. 그럼 결국 아부제와 나가 만난 장소는 봉평이네. 알았죠? 여기서 만난 겁니다. 봉평하면 이유석의 메밀꽃 필무렵 다 떠오르죠, 그죠?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강릉에서 당숙을 만나러 봉평으로 오면서 아부제라는 단어를 연습하고 당숙을 만나자마자 아부제라고 얘기하고 당숙은 나가 봉평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결국 나를 맞이하고 기쁜 마음에 뭘 사줬다? 시계를 사줬다. 이렇게 상황이 이해가 돼줘야 돼요. 오케이?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됐죠? 간접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는 돈을 받았겠죠? 야, 너들 장내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나 환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너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냐? 이 아버지는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나가 찾아와서. 아버지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에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아서 연신 내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중략 부분은 이 내용이 전부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중략 부분까지는. 중략 밑에 나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살려고요. 이제 두 사람이 봉평에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강릉으로 떠나는 겁니다. 됐죠? 나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살려고 해요. 우리 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아니요, 제 마음이에요. 네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소야, 야, 아버지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지? 야, 그래, 내려가면 나도 이 짐승 치우고 뭐 네 싫어하는 거 계속 할게 뭐 이간? 이런 뜻이에요. 결국 나는 일단 말을 싫어해, 말을. 근데 결국 당숙은 강릉에 가면 말을 치우겠다. 왜? 네가 싫어하니까. 이놈이 맑게 알아듣나? 저 치운다고 하니까 대가리를 흔드네. 안 치워도 나 아버지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도 제대로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도 늘고. 됐죠? 그날 아버지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에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고,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온 후에도 끝내 나는 말과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얘는 그래서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강릉으로 왔어요. 강릉으로 돌아왔어. 이제 당숙하고 아버지 관계 맺고, 알았죠? 강릉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집에서 당숙집으로 이제 짐 다 옮기고 이제 당숙의 아들로 이제 자기는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많아요. 예전에는 큰 집이 있는데 작은 집에 자식이 없어. 그럼 결국 제사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큰 집에서 뭐 셋째라는 넷째를 수양아들로 줬어요. 왜? 성이 같으니까. 됐죠? 아니면 이제 큰 집에 딸만 있고 큰 아들이 없어. 그럼 결국 이제 제사를 이제 제사권을 가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작은 집에 똑똑한 아들을 큰 집에 수양 아들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나는 결국은 말과 그 다음에 당숙이 말을 끄는 것, 말을 끌면서 하는 당숙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됐죠? 예전보다 덜 부끄러웠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면 노새집에 양자 새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었다. 나는 결국 이제 노새를 싫어하는 거죠.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무슨 회상입니까? 과거 회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핍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말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습니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서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죽어버렸습니다. 알리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서 죽은 그를 말을 싣고 갔고 결국 아버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부들이 그럼 저녁 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눈물을 흘렸고 이 말이 죽었을 때 또 눈물을 흘렸다는 소리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서름과 눈총과 미움을 받아서 그가 누구예요? 말입니다. 말. 됐죠?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의 희생으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도 됐죠? 나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말이 은별이야. 말의 이름이 원래 은별이야. 알았죠?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서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럼 결국 이 말에 대한 뭐한 감정이 있어요? 미안한 감정이 있죠. 즉 무슨 감을 가지고 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네. 이게 나의 심리를 주로 썼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원래 이 소설에서 나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과 관련돼서 봉평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글을 하나 써달라는 청탁을 받습니다. 이때 봉평만 딱 떠오르면 얘는 이 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맨 처음에 글을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맞죠? 그리고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과거에 아버지와 말과 관련된 자신의 아픈 상처를 회상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액자형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장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당숙한테는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나를 당숙의 수양 아들로 주고요. 맨 처음에 결국 나는 당숙의 일과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수양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나가 수양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당숙은 말을 끌고 결국 봉평으로
일을 나간 거죠. 집을 가출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봉평에 당숙을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기로. 아닙니다. 이게 내가 결심한 겁니다. 1번은 틀렸다. 2번, 나는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다. 맞네, 이거. 맞죠? 여기서 하룻밤 더 묵은 거예요. 여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됐죠? 2번이네요. 3번에 아버지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 적은 딱 2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말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 몰랐다가 아니고 알았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맞이하기 위해서 봉평으로 온 겁니다. 됐죠? 아버지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다? 아니죠. 결국 나가 찾아와서 수양 아들이 되겠다고 하니까 강릉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22번에 지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돼서 선뜻 대응하지 못한다.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줬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큰아들이라고 말치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한다. 리을에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미음에 보면 그래 내려가면 내가 이 짐승은 치워 네가 싫어하는 거 안 해 라고 할 때는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밑줄 그어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X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건 맞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치우고 싶은 마음 없죠. 근데 이제 나가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강릉 가면 이 말 이제 치울게. 네가 싫어하는데. 됐죠? 이걸 가지고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고마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수양 아들이 된 게 고마워서. 답은 5번입니다. 23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드리고자 하는. 그 봐. 전체 지문을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기가 있으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닌데. 알았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지문과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 지문을 먼저 읽든 보기를 먼저 읽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상태로 하세요. 저 밑에 당숙과 이를 거부한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고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는다. 나에게는 무슨 값으로 남아있다? 죄책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을 옮겨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한 거지요. 당숙과 화해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 양제 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죠.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서름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4번에 내가 누리는 것은 모두 그의 등에서 나왔죠. 노새가 희생해서 내가 산 건데 거기까지 맞아요. 희생으로 인해 거기까지. 근데 뒤에 밑줄 그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노새의 희생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수용한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죠. 이해됐죠? 마음의 상처, 죄책감 때문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소설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보다 보면 현대소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특히 학생들 중에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중에 고전소설을 특히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왜? 어휘도 어렵고 인물 파악도 어려우니까. 근데 현대소설도 사실 주제가 어려우면 진짜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알았죠? 그 다음에 박태원의 피로, 이런 심리소설들. 그 다음에 최인훈의 광장은 여러분들 이념과 이명준이라는 개인의 갈등이죠. 됐죠? 병신과 머저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소설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 드물어요. 결국 6.25 전쟁을 경험한 형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동생이 있는데 둘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걸 그려놓은 소설입니다. 현대소설도 주제가 어려운 것들, 지문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이 약하면 이제 그래도 현대소설은 그래도 현대어로 되어 있으니까 상황 이해가 조금 되는데 고전소설은 인물 파악과 상황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전소설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됐죠? 이 말을 찾아서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됐죠? 하지만 낯선 소설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 건지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하면 경험할 때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나 현대소설이 약한 사람들, 혹시나 이런 사람들은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현대소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반복적으로 숙지하면 여러분들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소설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 일부는 낯선 지문,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 알았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방학계획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공부계획도 잘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알았죠? 하루에 선생님 보기엔 2시간 정도는 국어에 투자를 해야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도 내가 자신 있다고 문제풀이를 멈춰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았죠? 공부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더 시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방학 때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됐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수업 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